은행들이 예금을 광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잘못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매일 텅텅 빈 실적표를 내다가 우연히 200만 원짜리 적금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일일 실적표에 적어 제출했습니다. 저는 실적표에 별표 2개 정도는 그려져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그 실적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노력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적금 예금은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초저금리 시대에 예금을 바라보는 은행의 시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예금은 실적이 아닙니다. 예금이 실적이 아닌 이유는 은행이 예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펀드, ELS, 보험과는 다르게 예금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은행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얼마나 많은 예금을 유치해올 수 있는가 였습니다. 부산부터 서울까지 온 나라가 꿈틀거리며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사업장이 자금이 없어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예금만 있다면 대출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원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당시의 은행은 대출은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예금이 전부였어요. 이런 상황이 뒤집어진 게 언제인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원인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과 불경기에 있어요. 이제 한국의 사업장들은 과거처럼 개걸스럽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효대출 수요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예금은 은행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찬밥 취급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발달도 한몫합니다. 예금이란 은행의 입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예금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한 지금 은행의 입장에서 저렴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렸어요. 대출 채권을 유동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하다못해 치즈크래커 상자에 1조 원이라고 적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예금만큼이나 저렴한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예금에는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다른 비용이 없습니다. 지점 운용비, 예금자 보험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예금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죠. 예대율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금이 없으면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부가적인 수익이에요. 예금은 그 자체로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부수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 적금이란 건 김밥 천국의 김밥 같은 게 아닐까. 김밥 천국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김밥이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 돈가스나 콩나물 해장라면 이런 것들처럼 더 고급진 메뉴들입니다. 이런 메뉴들은 김밥 대비 훨씬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모든 김밥 천국은 김밥 천국이기에 당연한 얘기지만 김밥을 팝니다. 이는 김밥 자체가 라면이나 쫄면 같은 부가적인 고수익 메뉴의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행이 예금을 증대해야 하는 건 예금이 다른 상품 판매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핵심 예금, ELS, 신용카드, 방카, 신용대출 같은 상품들은 개인 고객들이 주로 예금을 가지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발생합니다. A라는 은행에 예금이 모두 몰려있는데 B라는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금은 수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예금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지 못하면 은행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은행은 결국 김밥 천국과 유사한 영업 전략을 구사합니다. 김밥 천국의 영업 전략은 이래요. 김밥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그리고 오는 고객에게 수익성 높은 돈가스와 콩나물 해장라면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그리고 오는 고객에게 ELS나 펀드, 방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행들이 예금을 광고하지 않는 이유는 예금이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은행에 방문한 사람들이 대개 ELS, 펀드, 방카슈랑스를 차례로 권유받고 이 모든 권유를 거절한 순간에만 예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잘못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저는 사회초년생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현란하고 값비싼 금융상품들로 재테크를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행이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의 주요 수입원이 어디까지나 대출과 예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행이 펀드와 보험과 신탁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망하지 않아요.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대출과 예금이라는.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런 금융기관은 상품 판매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직원의 성과 보상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직원들은 더 비싸고 현란한 금융상품을 더 절실하게 판매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상품들이 적합하지 않은 순간에도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달라요. 대다수의 은행원은 개개인의 상품 판매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봉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은행원들의 성과급은 지점의 성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행 지점의 성과는 대부분 기업 대출, 기업 퇴직연금, 수출입금융 이런 수십억 단위의 굵직한 지표들로 결정됩니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펀드나 보험 신탁 수수료 비중이 작진 않지만 절대 결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행원이 이런 상품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할 유인은 있겠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무리한 수익 추구를 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이해상충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예요. 은행이 사회초년생이 재테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별 민원 현황 통계를 발표합니다. 전체 민원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12.3%예요.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는 5.4%, 보험사는 약 62.2%를 차지합니다. 이런 비율은 매년 거의 비슷해요. 자산 규모나 고객 숫자가 은행이 압도적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 예찬론자예요. 그리고 연금 상품이나 펀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들이 첫 발부터 이런 상품들로 재테크를 시작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싸고 현란한 것들로 재테크를 시작해서는 시작부터 스텝이 엉키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건 은행이 예금이 가진 가능성, 사용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 예금의 차이도 잘 몰라요. 이해상충은 은행의 행태적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이러한 행태가 구조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재테크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예금, 주식, 펀드, 대출, 파산 다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째서 은행에서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어째서 재테크에 실패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